1945년에서 1953년 사이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적인 개인 숭배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는 실제 하는 적과 상상 속의 적을 제거하고 비밀 숙청, 대량 추방, 그리고 민족 탄압을 자행했으며 그의 건강은 침묵 속에서 악화되었습니다. 고립과 함께 편집증도 급속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요들을 감시하고 독사를 두려워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의사들을 투옥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련 국가는 그의 병든 정신이 투영된 곳이 되었습니다. 1953년 3월 1일 독재자는 자신의 거처에서 홀로 쓰러졌습니다. 나흘 동안 그의 측근들은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약은 늦게 도착했고 정치는 그보다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공포 위에 세워진 정권이 남긴 공허함을 드러냈습니다. 스탈린은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남았습니다. 장엄한 장례식, 치열한 권력투쟁, 그리고 역숙청이 그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8년 후 그는 다시 묻혔습니다. 땅이 아닌 침묵으로. 누가 스탈린을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의 시체는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든 국가는 왜 그를 역사에서 지우기로 결정했는가? 스탈린 지휘와 공포의 마지막 몇 년.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신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히틀러에 맞서 소련의 저항을 이끌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숙청하거나 위협할 수 없는 적, 바로 자신의 몸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1945년 6월 승전 퍼레이드 이후 그는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고 그로 인해 왼팔의 떨림과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기밀의료 보고서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혈압은 끊임없이 200%mmHg 이상으로 오르내렸고 동맥경화증으로 뇌동맥과 관상동맥이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 좌심실은 위험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담배를 30갭이나 피웠고 어떤 운동도 거부했으며 생체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는 야간 근무를 고수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12시간 이상이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물리적 쇠퇴는 권력 행사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쿤체보 다차는 크렘린궁을 대체하여 소련 국가의 진정한 신경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요새화된 저택은 스탈린이 소련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황금 감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결정은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만찬에서 내려졌으며 라브렌티 베리아, 거르기 말렌코프, 니키타 흐루쇼프, 니콜라이 불가닌 등 정치국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았고 잘못된 단어 하나가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러한 불확실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즐겼고 내가 없다면 너희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토끼처럼 잡아먹힐 것이다.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부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 전체를 특징짓던 편집증은 말년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과 1946년 사이 스탈린은 전선이나 독일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귀환한 200만 명이 넘는 소련 시민들을 이념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직접 박해했습니다. 귀환 후 10만 명의 소련 전쟁 포로들이 체포되어 반역자로 판결받고 굴라그, 수용소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NKVD의 비밀 지시로 발표되었고 1945년 6월 스탈린이 서명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나치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체첸, 잉구시, 크림타타르, 조지아 메스케티족을 완전히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사작전으로 가축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송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굶주림, 추위,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집행된 크림 타타르족 추방으로 마을은 텅 비어 슬라브족이 인위적으로 다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스탈린은 적십자사를 포함한 소련 내 모든 외국 자선단체를 금지하고 유엔이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 보낸 식량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같은 하에 그는 해외 친척과의 모든 직접 서신을 금지하여 소련 시민들의 정보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소련 블록은 폴란드에서도 유명한 비스툴라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무장 민족주의자들과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종 청소 계획이었습니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 산업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 통일노동당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이 계획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1948년 베를린 위기 당시 스탈린은 서부 지역을 질식시키기 위해 도시를 육지로 봉쇄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습니다. 11개월 동안 연합군 항공기만이 200만 명이 넘는 베를린 시민들의 아사-2C를 막았습니다. 스탈린은 직접적인 전쟁을 우려하여 소련군의 서부 항공기 격추 시도를 금지했지만 소련 지역 내 친서방 세력에 대한 지역적 사보타주와 대량 구금은 승인했습니다. 동유럽에서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지휘된 쿠데타를 통해 위성 정보를 수립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프라하 주재 대사가 1948년 2월 쿠데타 이후 권력 장악을 감독했는데 이 쿠데타는 민주주의 장관 얀 마사리크의 강제 자살로 끝났고 그의 시신은 외무부 창문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공산주의자 마티아시 라코시가 재교육 수용소와 정치적 숙청을 통해 소련 모델을 그대로 재현하는 공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동독에서는 그의 직속 감독 하에 소련 정보기관이 나치로 추정되는 인물, 반체제 인사 또는 서방과 연루된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한 특수 수용소를 설립했습니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제7 특수 수용소로 개조되어 최대 6만 명을 극한의 환경 속에 수용했으며 그중 최소 1만 2천 명이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스탈린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첩보 활동을 통해 비밀리에 원자폭탄 개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프로젝트가 클라우스 푹스와 시어되어 홀 요원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훔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무기 개발은 라브렌티 베리아의 지휘 아래 노예 노동체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굴라그, 수감자들은 군 감시 핵 터널을 파고 실험실을 건설했습니다. 1949년 8월 소련의 첫 번째 핵실험은 스탈린에게 비공개 만찬에서 우리는 미국인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1949년 스탈린이 유대인 아내를 체포하도록 명령한 이후 벼체슬라프 몰로토프는 점차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여자는 시오니스트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혐의로 국내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매일 밤 2번씩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를 위한 저녁 식사였고 다른 한 번은 빈 저녁 식사였는데 이는 그녀의 부재를 조용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집증의 절정은 1952년 10월 의사 음모 조작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스탈린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크렘린 의사 9명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오진으로 소련 지도자들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루비앙카 수용소에서 의사들은 수면 박탈, 장기간의 격리,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신체적 폭행 등 체계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낸 의사들은 시오니스트 간첩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연루시켰습니다. 소련 유대인들을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대량 추방하는 비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독재자가 사망해야만 수십만 명의 소련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이 작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다. 불면증은 만성화되었고 낮 시간 동안 최대 14시간까지 졸음이 오는 기간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의 조수들은 언어적 공격성을 기록했고 그 후로는 그가 가까운 협력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이어졌다. 지난 3년 동안 스탈린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1949년에서 1953년 사이에 그는 단 3번의 공식 연설만 했고 모두 낭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52년에 출간된 그의 마지막 이론서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는 이전 저작들의 명료함과는 대조적으로 논증적인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소련의 산업화를 이끌고 가장 파괴적인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스탈린은 자신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설계된 체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신의 붕괴에 스탈린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히틀러를 물리치고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력을 확대했으며 비할 데 없는 개인 숭배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외부 세계가 그를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동안 더 깊은 무언가가 그의 모습을 부식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커지고 조용하며 파괴적인 편집증이었다. 말년의 독재자는 국가의 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맹, 의사, 요리사, 심지어 관저의 담장까지도 의심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절대 권력이 그의 광기를 왜곡하는 거울이 된 순간이었다. 1946년 소련이 아직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스탈린은 편집증적인 고립의 시작을 알리는 일련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정보기관을 뛰어넘는 내부 감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관, 정치국 위원, 그리고 붉은 군대 장군들의 아파트에 마이크 설치를 명령했습니다. 소위 크바르티리, 즉 MGB가 신중하게 선정한 아파트는 청각적 함정 역할을 했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베리아에게 직접 전달되고 때로는 스탈린 자신에게도 전달되는 비밀 보고서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독재자는 개인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매일 밤 방을 바꾸고 2인실을 여러 개 사용했으며 음식은 접시에 담기 전에 여러 명의 요리사와 시식자를 거쳤습니다. 잠은 짧고 간헐적으로 잤습니다. 쿤체보에 있는 그의 다차 커튼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그는 무장하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운전기사조차도 일상적인 습관을 피하기 위해 매일 다른 장소에 차를 주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누구도 믿지 않는 그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1947년 소련 내부를 다시 기근이 덮쳤습니다. 가뭄으로 남부 지역의 수확이 황폐해졌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여전히 약화된 인구는 수천 명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국가 자원을 국내 구호에 투입하는 대신 코민포럼에 막 가입하기 시작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곡물을 계속 수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동맹국인 공산주의 정권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소련 농민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침묵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에 스탈린은 동유럽 공산당에 대한 이념적 통제 기구인 코민포럼을 창설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노선을 지시하며 어떠한 편차도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협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지도자 티토 원수는 크렘린궁의 명령에 감히 불복종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종속을 거부하고 사회주의로 향하는 독자적인 길을 옹호했습니다. 스탈린의 반응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티토를 코민포럼에서 추방하고 반역자로 선포했으며 연이어 실패로 끝난 일련의 암살 시도를 조직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의 권력에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가해진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신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1951년 국가보안부 MGB 장관 빅토르 아바쿠모프는 스탈린의 직접 명령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크렘린의 의료시설에 침투한 시오니스트 음모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바쿠모프는 수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고 비밀리에 처형되었습니다. 숙청은 이제 그가 직접 만든 보안기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경고였습니다. 감시자들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같은 하에 스탈린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금지했습니다. 의사, 보좌관, 심지어 개인 비서조차도 최고 지도자의 병을 암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의료 처방은 검열되었고 임상 기록은 파기되었습니다. 그의 혈압이나 신부전에 대해 감히 경고하는 의사들은 감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법이었고 두려움은 그 집행자였습니다. 선망의 정점은 1952년 소위 의사 음모로 인해 찾아왔습니다. 스탈린은 크렘린 의사 9명,
대부분 유대인 출신을 체포하도록 명령하며 그들이 오진으로 소련 고위 관리들을 암살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는 심장 전문의의 블라디미르 비노그라도프도 있었는데 그는 수년간 스탈린을 진료했던 몇 안 되는 전문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기 전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MGB가 주도한 이 조사는 소련 유대인들을 시베리아 수용소로 대량 추방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습니다. 이 계획은 몇 달 후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독재자는 최후의 숙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혁명의 역사적 인물 3명, 벼체슬라프 몰로토프, 라자르 카가노비치, 그리고 아나스타스 미코얀에 대한 비밀 문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지들, 옛 협력자들 모두 제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혐의는 거짓이었습니다. 오직 최후의 명령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은퇴한 정치인이나 과도기적 지도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악마에 갇힌 한 남자의 몰락이었습니다. 말년에 스탈린은 국가를 자신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편집증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스스로에게 적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은 그의 야간 공격의 그늘 속에서 살았고 시민들은 질병을 드러냈다거나 엉터리 농담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끊임없이 위협받았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말없이 식사만 하는 침묵의 손님으로 전락했고 다음날의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기쁨 없이 웃고 박수만 쳤습니다. 그의 고립된 요새 쿤체보에서는 불가능한 시간에도 불빛이 켜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밤새도록 텅 빈 복도를 홀로 헤매고 침실을 바꾸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더 이상 소련을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련에 맞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맞서 통치했습니다. 붕괴, 건배에서 침묵으로? 1553년 2월 28일 밤은 쿤체보 다차의 다른 많은 밤들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은 특유의 야간 모임을 위해 측근들을 소집했습니다. 경비병들은 평소와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고 통신은 끊기고 경계 태세는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베리아가 구시에 도착했고 그 뒤를 이어 말렌코프, 흐루쇼프, 불가닌이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규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경의를 표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삼가고 사회자가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저녁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 평범하게 진행되었다. 조지아 요리가 제공되었고 레드와인과 고알코올 보드카가 곁들여졌다. 스탈린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젊은 시절 일화를 들려주고 자리를 비운 관리들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다. 그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와인잔과 보드카를 번갈아 마셨다. 식사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자정이 되자 그는 개인 영화관에서 소련 영화를 상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스탈린은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다. 숨이 가빠졌고 가끔 눈을 오랫동안 감았지만 누군가 움직이면 곧바로 깨어났다. 영상은 새벽 3시쯤 끝났지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계속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새로운 음료를 따라주고는 국제 정세에 대한 혼란스러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적 언급과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미래 계획을 뒤섞은 것이었다. 3월 1일 4시 30분경 그는 마침내 회의를 끝냈다. 그는 힘겹게 일어섰지만 도움 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의식을 치렀다. 흐루쇼프는 스탈린이 마지막 순간까지 매우 쾌활해 보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농담을 하며 우크라이나어 작은 이름인 미콜라로 그를 불렀는데 이는 그가 편안할 때만 하는 행동이었다. 혼자 남겨진 그는 평소처럼 침실로 향했다. 하얀 파자마 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생수 한 잔을 마셨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산업 생산 보고서를 읽고 2개의 작은 법령에 서명한 것이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완벽하고도 오래 지속되었다.
3월 1일 내내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인들은 그의 지시를 따랐다. 음식을 준비하여 문 앞에 놓아두었지만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지 않은 채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경비원들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켰다. 보안 시스템은 외부 구역에서만 움직임을 감지했고 내부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다차는 소련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조용한 요새가 되었다. 직원들의 엄격한 규율은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가정부 마리아 티코노브나는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명확한 명령 없이는 감히 행동할 수 없었다. 독재자의 분노를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불간섭 의정서는 이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3월 1일 밤 10시경 걱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마리아 티오노브나는 경비병 스타로스틴과 스탈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한지 상의했다. 1시간 동안 속삭이는 듯한 대화 끝에 그들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 발견은 참혹했습니다. 보조 열쇠로 문을 열자 스탈린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신체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듯한 명백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으며 눈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반쯤 감겨 있었고 소변 얼룩이 옷과 바닥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남자는 마치 아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만 기능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침묵의 판결,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의 4일. 스탈린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련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 티오노브나와 경비병 스타로스티는 스탈린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례 없는 제도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시신을 옆 식당 소파로 옮기고 조지 왕조 시대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계속 불규칙했고 무호흡과 과호흡이 번갈아 나타나 호흡이 완전히 마비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절차상 의료 서비스가 아닌 국가안보부에 즉시 연락해야 했습니다. 전화는 라브렌티 베리아에게 연결되었고 그는 3월 2일 새벽 이시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리아의 반응은 계산적으로 신중했습니다. 의료팀을 즉시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대신 그는 거르기 말렌코프만 대동하고 다체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4시쯤 도착하여 스탈린을 직접 진찰했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이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 약하고 불규칙한 맥박, 그리고 신경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의료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시간의 지연은 격렬한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베리아와 말렌코프는 스탈린이 회복할 경우 성급한 행동의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정치적 계산, 즉 스탈린의 무력화가 소련 권력 구조를 재편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의료 개입이 마침내 승인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의사들의 음모의 일환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의사들은 2급 전문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이 회복하지 못할 경우 과실로 고발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쿤체보 병원에 도착한 의료진은 루콤스키 박사, 바실렌코 박사, 그리고 응급신경학 경험이 부족한 3명의 일반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심각한 임상 소견이 드러났습니다. 혈압은 210mm 혈압, 맥박은 분당 72에서 78회, 우측 반신마비, 좌측 동공이 확장되고 고정된 현저한 동공부등, 체인 스토크스 호흡, 반사소실, 그리고 완전한 실금 상태였습니다.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예후를 가진 대규모 뇌출혈이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1953년 당시 소련 의학의 한계와 의사들이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했던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두개골 내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전통적 치료법에 따라 거머리 8마리를 귀 뒤와 목에 이식했습니다. 삼키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혈압제는 직장으로 투여했습니다. 천을 조절하고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냉찜질을 했습니다.
그 후 72시간 동안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39도의 열, 혈토, 사지부종, 청색증이 나타나 호흡 부전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공격적인 개입도 살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완화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크렘린궁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월 3일 상임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는 스탈린이 중대한 뇌출혈로 중요한 생명 기능을 손상했다는 내용의 첫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중하게 모호하게 표현된 이 언어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배제하여 지도자들이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열어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베리아는 열광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보안기관을 재편하고 모스크바의 전략적 요충지에 MVD 부대를 동원했으며 주요 군 지휘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하다가도 겉으로는 은근히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번갈아 보였습니다. 몰로토프는 베리아가 모두를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켰다고 은밀히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통은 처음 쓰러진 후 정확히 9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월 5일 오후 그의 호흡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고 무호흡은 최대 2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1953년 3월 5일 21시 50분 맥박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부검 결과 좌반구에 대량의 뇌출혈이 있었고 시상동맥이 관통되어 파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동맥경화증, 극좌심실 비대 그리고 이전에 여러 차례 발생한 미세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장 무게는 580g으로 정상 체중보다 거의 200g이나 더 무거웠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스탈린이 수십 년간 무시해온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모든 중독 이론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정권의 장례식, 시체 아래의 도시. 3월 5일 21시 50분 스탈린의 사망은 전례 없는 병참 작전을 촉발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신은 모스크바의 비밀 의료시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전문가팀이 방부 처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부 처리 과정은 레닌을 위해 개발된 절차, 즉 포르말린 동맥주사, 카르민산으로 안면 치료, 탈수 방지를 위한 글리세린 도포를 따랐습니다. 레닌의 보존 작업에 참여했던 베테랑 방부사 보리스 즈바르스키 박사가 시신 보존 과정의 각 단계를 감독했습니다. 그의 팀은 고통의 흔적을 감추고 평온함을 전달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12시간 동안 끊임없이 작업했습니다. 특징적인 콧수염은 정성껏 빗질되었고 두 손은 가슴에 교차했으며 그의 얼굴은 마지막 시간의 고통과 대조되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냉장 시스템의 부분적인 고장으로 인해 시신의 부패 징후가 감지되어 추가적인 화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은 매우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재질의 금박을 입힌 청동 장식이 달려 있었고 내부는 흰색 실크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공개 전시 기간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시 과정 내내 MGB 요원들은 설치물을 보호하며 사망 후에도 혹시 모를 방해 행위를 우려했습니다. 노동조합 궁전 기둥의 홀은 임시 성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은 검은색과 붉은색 천으로 덮여 있었고 거대한 꽃꽂이는 의식용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수천 송이의 붉은 카네이션, 하얀 장미, 그리고 15개 소련 공화국의 공식 화환은 주변을 기념비적인 장례식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조명은 연극적인 정밀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얼굴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고 은은한 황금빛이 카타팔케를 감쌌습니다. 온도는 섭씨 12도로 유지되었고 시신 보존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붉은 군대 경비대 4명이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30분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묵묵히 군사적 엄숙함을 과시했습니다. 3월 6일 아침부터 9일 밤까지 끝없는 행렬이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국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에 참여하여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행렬을 이뤘다고 추산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경비병들이 동심원 형태로 배치되었습니다. 독재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관리 방식은 스탈린 체제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당국은 민중의 반응을 과소평가하여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3월 7일 트루브나야와 쿠즈네츠키 교차로에서 눈사태가 발생하여 상당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군대는 여러 도로를 동시에 봉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몰아넣는 깔때기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기상 조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영하 8도의 기온, 간헐적인 눈, 시속 40km의 강풍은 대기 시간을 마치 물리적 저항 시험처럼 만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압력에 수백 명이 쓰러졌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사건의 규모를 축소하여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9명이라고 언급했지만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는 더 많은 사망자가 드러났습니다. 3일간의 전시 기간 동안 최소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은밀하게 수습되어 군용 트럭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연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MGB 내부 증언에 따르면 이 비극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 증명서가 조작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소련 당국은 국제 선전 의정서를 발동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외국 대사관에 공보가 발송되었고 공보 초안은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은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스탈린을 사회주의의 영원한 인도자로 규정하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처칠은 외교적 조문을 표했지만 사석에서는 세계가 숨을 쉴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3월 9일 공식 행사는 정교회 전례, 군사 의례, 그리고 정치적 연극성이 어우러진 행렬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관은 4마리의 검은 프로이센 말이 끄는 포병 마차에 실렸습니다. 200명의 장교들이 궁전에서 붉은 광장까지 복도를 형성했고 T-34 전차들이 평행 대형으로 진군했습니다. 주변은 거의 완벽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얼어붙은 자갈길을 밟는 군마의 리듬감 있는 발걸음과 전차 엔진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설 순서는 신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거르기 말렌코프는 10분 분량의 연설로 시작했는데 과도한 감정적 언급을 피하는 신중한 어조로 제도적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라브렌티 베리아는 12분 동안 강렬한 감정적 어조로 스탈린을 경계하는 민족의 아버지라고 칭하며 개인주의 숭배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그의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8분 분량의 연설을 했는데 스탈린의 이론적 저술을 인용하며 학문적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역학 관계를 평가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벼체슬라프 몰로토프는 외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5분 분량의 연설로 마무리하며 소련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례식은 2개의 석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레닌묘로 관이 옮겨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레닌 오른쪽에 독립적인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크리스털 항아리에 안치되었습니다. 벽은 금줄 무늬가 있는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었고 금빛 키릴 문자로 새겨진 비문에는 2 지도자가 소련 국가의 건국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묘의 개조는 36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닌의 유해는 임시로 옮겨졌고 아래층은 개조되었으며 자율 냉장, 습도 센서, 그리고 시신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지하 조명 시스템을 갖춘 방이 설치되었습니다. 영묘는 3월 10일에 다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찾아 세속적인 순례지로 변모했습니다. 스탈린 숭배는 선전기구의 무기력함 속에서 수정처럼 굳어버린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소련 선전기관은 전국에 배포된 50만 장이 넘는 기념 엽서를 제작했는데 이 엽서에는 꽃에 둘러싸인 스탈린이 인위적인 평화 상태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닌과의 이러한 상징적 연관성은 3년 후 시작된 탈스탈린화 과정에서 해체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독재자의 육체적 죽음은 그의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미지, 그의 몸, 그리고 그의 유산은 저승에서도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보존되었습니다. 다음 날 베리아의 몰락과 역숙청.
스탈린의 죽음은 어떤 소련 기관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권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의 개인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었고 체제는 정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던 네 사람은 갑자기 지구 표면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라브렌티 베리아는 즉시 새 정권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MBD 구조를 재편하고 충성파를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했으며 상임위원회 동료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내는 순간과 겉으로는 감추어진 행복감을 오가며 반복되었다. 몰로토프는 베리아가 내가 그를 제거했다, 내가 그들 모두를 구했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독재자의 죽음에 가담했다는 은근한 인정으로 해석되었다.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중요한 조치는 의료 음모, 당시 체포된 의사들을 석방한 것이었습니다. 1953년 4월 4일 프라우다는 해당 혐의가 허위이며 자백이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명의 생존자는 즉시 석방되었지만 수개월간 겪었던 고문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은 스탈린주의 탄압 정책에 대한 검토 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천 건의 NKVD와 MBD 파일을 조사하여 증거 조작 사례를 찾아내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유리 안드로포프 대령은 정권 말기의 고문이 수사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감사를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주의적 신념이 아니라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흐루쇼프는 억압적인 체제의 개혁에서 베리아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기회를 포착했다. 석방된 죄수 1명, 검토된 사건 한 건은 베리아가 통제하는 안보기구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베리아와 상임위원회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의 긴장은 5월과 6월에 극에 달했습니다. 베리아는 스탈린의 자연스러운 후계자 행세를 하며 동료들과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MVD에 대한 그의 통제력은 다른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위험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는 암시와 은근한 위협을 통해 이 이점을 이용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은 1953년 6월 26일 크렘린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흐루쇼프는 비밀리에 말렌코프, 불가닌 등과 함께 회의 중 베리아를 체포하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거르기 주코프 원수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구금은 외과 의사의 정밀한 지시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베리아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안 주코프의 명령에 따라 무장 장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습 공격은 그야말로 굉장했습니다. 베리아는 어떤 보호장치도 작동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 분 만에 소련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이 수갑을 차고 비밀 군사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은 그가 직접 완성했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패러디였다. 법적 방어 없이 그리고 미리 정해진 판결에 따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재판은 단 3일 만에 끝났다. 재판은 코네프 원수가 주재했고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으로 선발된 군 장교들이 대동했다. 기소 내용은 반역, 간첩, 쿠데타, 음모, 권력 남용 등이었다. 40년 후 기밀이 해제된 이 기록은 이 과정이 얼마나 카프카적인지를 보여준다. 베리아는 영국 스파이, 시오니스트 공모자, 그리고 반혁명 선동가라는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 이는 법적 소송을 서두르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서로 모순되는 혐의였다. 처형은 1953년 12월 23일 국방부 벙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리아는 그의 주요 협력자였던 보그단 코블로프, 프세볼로드 메르클로프, 파벨 메식과 함께 총살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유해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뿌려졌습니다. 베리아의 제거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MBD는 내부 보안 기능과 수용소 행정 기능을 분리하여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억압 기구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정은되었습니다. 정보 제공 시스템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치범들의 대대적인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 사망 당시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했던 굴라그 수용소는
1645년에 수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해방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증거가 조작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민주화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의 현대화를 의미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로 떠오른 흐루시오프는 국가 통제의 근본적 요소, 즉 단일 정당의 독점, 언론 검열, 중앙 집권적 경제 계획, 조직적 반체제 세력의 탄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자의적 테러를 근절했다는 것입니다. 말렌코프의 몰락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덜 극적이었다. 명목상의 강요회의 의장으로서 그는 당의 후계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당 조직 내 탄탄한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던 그는 흐루쇼프가 중앙위원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자 취약한 인물로 전락했다. 1954년 동안 그는 중요한 결정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었다. 1955년 2월 말렌코프는 국정 경험 부족과 농업 지도의 오류라는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비하는 베리아의 비하만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수력 발전소의 사장으로 정은되었고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1953년은 소련 정상회담의 급진적인 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탈린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네 사람 중 흐루쇼프만이 실권자 자리에 남았습니다. 역숙청은 스탈린주의의 가장 명백한 후계자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가 붕괴 없이 스스로를 쇄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탈스탈린화 강철의 사나이를 지우다. 니키타 흐루쇼프의 권력 공고화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를 최고위직으로 올려놓은 체제의 기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의 지도력을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결책은 소련 정권의 본질을 보존하면서 개인 숭배의 가장 극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통제된 탈스탈린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스탈린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연설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1956년 2월 25일 공산당 제20차 대회 비공개 회의에서 흐루쇼프는 비밀 연설로 알려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당 대표들로만 구성된 청중 앞에서 대회궁에서 열렸으며 언론, 외교관 공식 녹음 테이프는 없었습니다. 공식 제목은 개인 숭배와 그 결과에 관하여였지만 그 내용은 스탈린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흐루시오프는 4시간 넘게 스탈린주의 권력 30년 동안 자행된 수많은 범죄, 실수, 그리고 권력 남용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기밀로 분류된 문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 몇 년간의 체계적인 편집증, 1930년대의 대대적인 숙청, 전쟁 초기 몇 달 동안의 군사적 실수, 그리고 의사들의 음모와 같은 사건 조작을 묘사했습니다. 그 충격은 청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대표단이 스탈린 치하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를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면서 강당을 떠났고 어떤 이들은 신경쇠약에 시달렸으며 그 후 몇 주 동안 연루되었다고 느낀 관리들 사이에서 여러 명이 자살했습니다. 내용 배포는 면밀히 통제되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번호가 매겨진 타자본이 지역위원회에 발송되었으며 내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낭독은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어 정보의 동심원을 형성하고 점차 당기구 합으로 메시지를 걸러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본이 서방 정보기관에 전달되었고 1956년 6월 뉴욕타임스는 CIA가 입수한 전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유출은 소련권과 서방 공산당 모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다수는 수십 년간 스탈린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재평가해야 했기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여파는 사회주의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폭로가 시위운동을 촉발했고 이는 1956년 6월 포즈난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헝가리에서는 탈스탈린주의가 자유주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벌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혁명은 소련군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은 이 연설을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하여
중소 갈등으로 이어진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을 공공장소에서 상징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은 비밀 연설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작업은 도시, 거리, 공장, 기관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치의 포위 공격에 영웅적으로 저항했던 스탈린그라드는 1961년 11월 볼가 강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지리적 명칭인 볼고그라드로 개칭되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 대한 결정은 탈스탈린화의 정치적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소련의 저항과 파시즘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서 신화적인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도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참전 용사들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을 억압보다는 영웅심과 연관지었습니다. 해결책은 점진적이었습니다. 먼저 공식 행사에서 스탈린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고, 그 다음에는 공식 문서에서 스탈린이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묘에서 시신을 옮기는 것과 동시에 공식적인 도시 이름 변경이 실행되었습니다. 동상과 기념물 철거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동상들은 시위나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야간 작전을 통해 철거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1958년 크렘린궁 앞 기마상이 여러 도로를 봉쇄하고 전문 철거팀을 투입하는 작전을 통해 철거되었습니다. 소규모 도시에서는 철거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동상들은 밤 동안 사라지고 전쟁 승리나 사회주의 발전을 기념하는 일반적인 기념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작전은 레닌 묘에서 스탈린의 시신을 이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5년간 지속된 스탈린 숭배의 점진적인 붕괴의 정점으로 1961년 10월 제22차 당대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당화 사유는 스탈린의 범죄적 방법과 레닌의 혁명적 순수성 사이의 상충을 묘사한 당 원로들의 증언에 근거했습니다. 1961년 10월 31일 이른 아침 철저한 비밀 유지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묘는 기술적 보수 공사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크렘린 경비대 소속 전문팀이 석관을 인양했습니다. 방부 처리된 시신은 지하 터널을 통해 크렘린 성벽으로 옮겨져 다른 소련의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익명의 벽감에 안장되었습니다. 재장례식은 8년 전 그의 장례식의 극적인 장면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연설도 헌화도 군 예우도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무덤을 알리는 비문도 그의 이전 지위를 상기시키는 의식도 없이 그저 평범한 당 간부처럼 묻혔습니다. 그의 역사적 지위에 유일하게 양보된 것은 관이 마지막 장소로 향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뿐이었습니다. 영묘는 이틀 후 다시 문을 열었고 레닌의 전유물이었던 본래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스탈린을 언급하는 비문은 삭제되었고 내부는 석관 하나만 놓을 수 있도록 재설계되었으며 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성상화도 수정되었습니다. 1961년 11월 2일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는 마치 스탈린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리적 존재의 제거는 공식 사학의 체계적인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교과서는 산업화와 전쟁 승리에서 그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고 집단기관으로서 당의 공헌은 강조되었습니다. 공식 사진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서 그의 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해 수정되었고 그를 주인공으로 묘사한 영화는 배포에서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탈스탈린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흐르쇼프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스탈린 시대 공산당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스탈린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그의 측근에게만 돌려졌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제도적 정통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선별적 접근은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극단적인 개인 숭배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소 개방 역시 유사한 통제 및 점진주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특별당위원회는 NKVD와 MBD 문서를 검토하여 부당한 탄압 사례를 파악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무죄를 인정하는 재활 증명서를 받았지만 물질적 보상이나 박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탈스탈린화 과정은 1961년 영묘에서 시신을 옮기고 스탈린주의 유산을 언급하지 않고 공산주의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새로운 공산당 강령을 채택하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고 소련 사회에서는 1924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호성을 야기했습니다. 1961년이 되자 스탈린은 소련의 상징적 풍경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의 동상은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도시와 거리에서 사라졌으며 그의 시신은 레닌 옆의 명예로운 자리에서 사라졌고 그의 유산은 사회주의 건설의 일련의 실수와 편차로 전락했습니다.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를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그는 소련 사회에 남긴 상처 속에서만 기억될 만큼 불편한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스탈린의 잔혹한 죽음은 5일간의 의학적 고통을 필요로 했지만 그의 정치적 상징적 죽음은 8년간의 체계적인 탈스탈린화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후계자들에게 잊혀지거나 가려질까봐 두려워했던 독재자는 결국 최악의 악몽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끈 혁명의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고 자신이 만들어낸 사회주의 영웅들의 판턴에서 제외되었으며 소련 공산주의 건설의 서사시에서 각주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잔혹한 육체적 죽음은 훨씬 더 완전하고 결정적인 사후 파괴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